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거리의 바닷물 속에 버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2023년부터 흘려보내겠다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걸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국회의원들 자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가족 법인 명의 부동산은 조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과 그 가족 등 391명이 내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충북 진천에서 6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결국 방류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점은 2023년 봄, 해저 터널을 만들어 이를 통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화를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소집해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과 떨어진 앞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후쿠시마 제1원전과 1km 거리에 있는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해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법을 밝힌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때부터 쌓인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화 작업을 하더라도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뒤에 오염수가 하루에 많게는 180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태평양이 더 빨리 더럽혀지게 됐다고 걱정합니다. 일본이 철저하게 자국 이익만을 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일본 측은 오염수를 버리는 한 두 개를 놓고 저울질했습니다. 하나는 원전 바로 앞에다, 다른 하나는 관을 바다로 연결해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먼 바다에 버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이런 방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km 밖 바다에 버리게 되면 오염수가 바닷물에 잘 퍼지고 잘 섞이기 때문입니다. 태평양과 심해에는 그만큼 더 빨리 퍼집니다. 다른 이유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당근을 내놨습니다. 수산물이 안 팔리면 보조금을 주고 판로 개척 지원도 해준다는 겁니다. 어민들 주민 반발, 표심을 의식해야 되니까 보상해주겠다. 태평양 더럽혀지는 거 더 빨라지죠. 이제 올림픽도 끝났잖아. 이런 거예요. 원전 오염수는 매일 많게는 180톤이 나옵니다. 현재 127만 톤을 저장 탱크 1,050기에 담아놨습니다. 오염수엔 삼중수소 등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거른다고 합니다. 못 거르는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핵종이 돼서 들어올지 그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늘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다음 달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섭니다. 한국도 참여합니다. 이대로 2023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란 우려도 높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소식입니다.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들은 권익위의 부실조사라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이번 조사에서 빠진 의혹이 더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기훈 의원은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100억 원대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말고도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강기훈 의원 부인과 아들은 금속가공 제조회사 일진단조의 공동 최대 주주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약 100억 원을 들여 경남 진해안 부근 땅을 샀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특구 근처로 각종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진단조는 은행 대출 84억 원을 받고 당시 강 의원이 공동 대표이사였던 회사에서 29억 원을 빌렸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억 원대 땅을 산 겁니다. 강 의원 측은 공장을 지으려고 샀다고 했는데 정작 공장 건설은 불가능한 항만시설 부지라는 게 JTBC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땅 일부를 사고 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강 의원 측은 취득 비용과 이자, 세금 등을 빼면 실제 차익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관련 기업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런 내용은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한 부동산 거래는 조사권조차 없었던 겁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부분만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가 국민의힘 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모두 살펴본 결과 10여 명이 본인 혹은 가족이 비상장기업 주요 주주였습니다. 이들이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경우에는 권익위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어떤 임원으로서나 주주로서는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득들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의 재산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해 충돌, 다시 말해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된 의원들 가운데 여럿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아내와 함께 경기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대에 약 10,0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캠핑장과 상가 등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접경지역 개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거나 경기 북도를 신설해 개발하는 내용 등입니다. 수도권 정비법에서도 약간의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와 또 예의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할 때 부동산 등 본인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비난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그동안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최 의원은 오래전에 노후 대책용으로 거주지 주변 땅을 산 것이라며 접경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이해 충돌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모친 소유 단독 주택입니다. 건물 뒤편 벽을 따라 증축한 상태입니다. 집안 면적을 넓힌 겁니다. 마당엔 또 다른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모두 무허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기관에 건물을 증축했다고 신고하지 않은 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송 의원 측은 두 건물 모두 건축법 개정 이전인 1963년에 지어져 건축물 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건물이 낡아 최근 보수 공사를 했는데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송 의원 측은 공동 발의인 데다 법이 통과돼도 가족 부동산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강기훈 의원은 본인 소유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강제 수용될 상황을 앞두고 공익사업의 토지를 강제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이른바 셀프 입법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 측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탈당을 요구한 의원 5명은 대부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윤 의원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성취예요?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란 국회 연설로 이후엔 여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저격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그 잣대에 맞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사직서를 냈지만 곧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상 국회가 열려 있을 땐 국회의장이 사직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12월까지는 정기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없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권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속보이는 사퇴쇼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어제 탈당을 요구받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은 탈당할 이유가 없다거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나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 대표는 당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 여러 분란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리위에서 다룰 수도 있게 될 겁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인근에선 현재 우리 군 수송기들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는 우리 정부에게 도움을 준 아프간 현지인 직원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을 태운 상태입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외교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아프간 시민들은 몇 명이나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아프간 현지인들은 총 391명입니다. 당초 외교부는 427명을 데려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6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프간에 남거나 제3국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391명 중에는 신생아를 포함을 해서 5살도 안 된 영유아들도 1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수송기를 보냈는데도 조력자들을 데려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 탈레반이 공항까지 오는 길목 곳곳을 막고 검문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공항 앞에 10,000명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 있어서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버스 6대를 섭외를 해서 조력자들을 나눠서 태운 뒤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송시켰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직접 수백 명의 현지인을 이송하는 작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네, 탈레반은 최근에 이 조력자들이 근무를 했던 우리 정부의 한국 병원과 그리고 이 직업훈련원 건물 등을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공덕수 전 직업훈련원장은 오늘 기자들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탈레반 통치 하에 조력자를 그냥 두면 처형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당국이 제공한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 인터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It was not an easy decision, but I had to, and because of saving my family, when we were heading to the airport, we just wished we may not face any checkpoints of Taliban. 네, 구체적인 이송 작전 상황은 이어지는 리포트에서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23일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 3대가 김해공항을 떠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1대와 중거리 전술 수송기 C-130 2대입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과 그 가족들 일부가 수도 카불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C-130 수송기 2대가 아프가니스탄 영공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를 탈레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전술 비행이 가능한 C-130 수송기를 보낸 겁니다. 아프간인 26명이 처음으로 C-130을 타고 이슬라마바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도 순차적으로 이슬라마바드로 왔습니다. 앞서 탈레반을 피해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직원 4명도 22일 카불 공항에 가서 이번 작전을 도왔습니다. 아프간인 391명은 우리 시간으로 26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수송기는 언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아직 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출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신진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아프간 시민들은 오랜 기간 우리 정부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대사관과 병원 등에서 일하며 한국과 아프간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게 됩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우리 땅을 밟게 된 아프간 시민들은 수년간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온 현지인입니다.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IT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 공로자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국내에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8월 이들이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외국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이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카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군 수송기 3대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시민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코로나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약 6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충북 진천 주민들은 갑작스런 결정을 듣고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사 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에 올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해 신원 조회를 철저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국 정부를 도운 아프간 시민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와 대피 작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We are currently on a pace to finish by August the 31st. 미국이 철군 시한을 이달 말로 재확인하면서 카불 공항 주변엔 아프간을 떠나는 마지막 티켓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시민의 공항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항 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서 달라진 겁니다. 탈레반은 미국이 아프간인의 탈출을 부추겨 인재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मुतासिफाना से दगा सुतुन जलाम न दहल से इस्लामी इमारत जिद्दी कोशिश की सियालता हालत कंट्रोल की दे अवाई में डगर पलोर बांधे सुकुम अल्लाह दे खलक्सी 탈출에 필요한 시간도 통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방부는 현지 시간 23일 하루 2만 1,600여 명을 아프간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대피 인원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대피시킨 인원은 7만 7천여 명. 하지만 미 현지 언론은 정부가 대상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한에 맞춰 모든 인원을 대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대 2만 명의 아프간인을 받아들이겠다던 영국에선 수천 명을 남겨놓고 철수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탈레반의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도 군 수송기 4대를 투입해 자국민 등 500명을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 확진자는 다시 2,000명을 넘겼습니다. 역대 2번째로 많고 위중증 환자와 숨진 사람도 어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아동 청소년 확진자는 한 달 새 9,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 시설입니다. 원생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함께 수영을 하거나 밥을 먹다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등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감염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19세 이하 누적 확진자는 약 23,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32,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9,0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19세 이하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큽니다. 학원이나 학교 곳곳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태권도장에서는 델타 변이 탓에 관련 확진자가 131명까지 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델타 변이에 따른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성인들은 백신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고3을 제외하면 유아와 청소년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국내에 없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애들은 이제 12살 미만이니까 못 맞아서 그래서 불안한 채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6일부터는 더 많은 학생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들 중에는 학생들 개학에 맞춰서 12살부터 백신을 맞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린 18살부터 맞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게 할지가 몇 달째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 몸에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살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If we find in the serological test that she has antibodies to COVID, then she'll be able to enter restaurants, pools, etc. 미국도 어린이와 청소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8살 미만 환자가 12만 명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화이자는 11살부터 생후 6개월까지 임상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긴급 승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90 million people who have not been vaccinated. I hope we could start to get some good control in the spring of 2022. 싱가포르와 독일 등도 가을 학기 시작에 맞춰 12살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은 지난 3월, 12세 이상도 지난달 16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접종 연령을 18세 아래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면서 정작 핵심인 백신 문제는 소극적인 엇박자를 내온 겁니다. 6월부터 학부모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는데 접종은 빨라야 10월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접종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4분기 접종 계획할 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을 마련해서 미국 소아학회는 이번 치료를 받는 소아청소년 비율이 3.5%로 최근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지만 호흡기나 심장,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6살 미만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결국 없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없애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기존의 게임 시간 선택제는 어떤 건지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11월 게임 셧다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집으로 가야 하는 신데렐라 이야기에 빗대 이른바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명분은 청소년들의 잠잘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를 한 뒤 늘어난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아이디로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시간이 늘어났다는 잘 못 느꼈고요. 왜냐하면은 게임과 별개로 학원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계 반발도 컸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로 규제를 걸어버리면서 게임은 관리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10년을 끌어온 논란은 올 들어 게임 하나 때문에 끝났습니다. 교육용 게임으로도 쓰이는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사가 셧다운제 때문에 아예 성인용으로만 허용하면서 폐지 여론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이번에 대중 여론에 좀 많이 영향을 끼친 부분이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결국 정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라는 가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게임 시간 선택제를 보완해서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걸 게임문화재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100만 이용자를 모았지만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 포인트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등록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혹시 압수수색은 머지 포인트랑 예정된 곳이 어디가 있나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 본사와 자회사, 결제대 행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지 8일 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포인트 판매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제휴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20% 싸게 판다고 해 100만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20억 원이 있어야 하는 선불 전자지급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그 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포인트 사용이 중단되며 소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무대표와 이사, 전 대표 등 3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 채무 초과 상태가 날 것을 알면서도 이 포인트나 상품권을 계속해서 판매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지플러스 측은 절차적인 미숙함이 있었다며 환불 요청을 하면 포인트의 90%를 돌려주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 4분기 안에는 확장된 서비스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본회의가 닷새 뒤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의장이 중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심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된다면 2004년 이라크 파병한 때 이후 17년 만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선 언론중재법을 두고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은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양의 탈선 늑대처럼 독재 권력을 강화.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법상 법사위 통과 당일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존중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상정됨과 동시에 이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원회가 먼저 열리게 됩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원위가 소집된 건 2004년 이라크 파병안이 마지막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마지막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상임위 연장에 불과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까지 나서 비판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 단체를 평가절하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오늘 새벽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허위 조작 보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성명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데서 또 뭐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그러잖아요. 저기서 우리나라 언론 다녔으면 그거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지? 상황도 모르고 나온 논평이라고 평가절하한 겁니다. 1985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의 언론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해마다 180개 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를 매겨 순위를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만나 지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그동안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내년까지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는 42위입니다. 송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처사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뿐 아니라 국제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경기 광주 소방서 고 김동식 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뒤 소방청은 전국의 대규모 물류창고 24곳에 대한 안전 상태를 특별 조사했습니다. JTBC가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쿠팡 불매운동까지 번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불길이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진화 작업 중 미로 같은 내부에 고립된 경기 광주소방서 고 김동식 대장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비상벨의 오작동이라 생각해 6번이나 끈 안전불감증. 소방청은 6월 말부터 2주간 전국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물류창고 24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JTBC가 단독 입수했는데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창고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지적사항만 791건에 달했습니다. 66건의 지적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미흡, 불량, 소홀 등의 단어를 따라가 보면 방화 셔터가 고장으로 역할을 못하거나 셔터 옆에 종이 상자가 길을 막고 피난로 확보가 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천장에 화재 경보 설비가 고장난 곳도 여러 곳, 물류센터 자체 소방관리자의 업무 소홀도 수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한 소방관리자는 조사 과정에서 퇴사자를 안전관리 보조자로 임명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이게 이제 걸려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형 사고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 소방청은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살펴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회는 화재 발생에 따른 책임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생명이나 재산,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외주 업체에 대한 책임, 그 이상으로 원청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지난주 금강 하구뚝에서 생태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선박이 뒤집혀 20대 연구원이 숨졌습니다. JTBC가 입수한 사고 직전 영상에는 선박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생태조사팀은 농어촌 공사 측이 수문을 급하게 열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강에서 바다로 나가려던 선박이 물살에 강하게 흔들립니다. 앞에 철문이 열릴수록 물살은 더 빨라집니다. 곧 옆에 있던 2.88톤의 선박이 철문 쪽으로 돌진합니다. 지난 18일 금강 하구둑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앞을 바라본 순간 바로 찰나에 가서 그 관문이 제 눈앞에 보였어요. 6명이 탄 이 선박이 뒤집히면서 2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생태조사를 나갔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사고는 배가 강과 바다 사이를 지날 수 있는 통로인 통선문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통선문에 물을 채운 뒤 배가 강에서 진입하면 천천히 물을 빼 바다와 수위를 맞춘 뒤 배를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생태조사팀 측에선 물 높이를 조절하지 않은 채 수문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강과 바다의 물 높이 차이는 3m였습니다.
30분 정도 그 대기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번에는 갑자기 수문이 급격하게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선 6월에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는 수위 조절을 해서 물결이 잔잔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규정상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금강사업단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은 없었지만 CCTV를 통해 물 높이를 확인한 뒤에 수문을 열었다는 입장입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영상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무좀약이나 피부약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었다가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꽤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무슨 약인지 몰랐다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소비자원이 안전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안약과 무좀약과 접착제를 섞어놨습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언뜻 보면 안약이 어느 쪽인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고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간 152건입니다. 60대 이상이 절반, 50대가 22%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약을 잘못 넣었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좀약과 습진 치료제 같은 약품은 물론 순간 접착제를 넣은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 보니 젊은 층에서도 안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좀도 있고 눈 연고도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이제 화장대 위에다 올려놓다 보니까 엄청 비슷하게 생겨서 환자분들께서 제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안과에 내원해서 현미경 하에서 조직 접착제를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약사에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점약 용기에 발 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주의사항에 눈에 넣지 말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1년 만에 확정했습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늦어진 건데 결국 태릉 골프장엔 원래보다 30% 넘게 줄어든 6,800가구만 짓고 과천은 청사부지 대신 아예 다른 데다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이곳에 주택 10,000가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졸속으로 강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취소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정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이곳 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녹지 수준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호수공원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획보다 30%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주민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100%가 녹지인 곳에 60% 면적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40% 녹지를 확보했다는 궤변이었고요. 교통대책은 역시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수준이지 전혀 없었고요. 정부는 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대체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탕 대책이 섞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개된 입지지만은 사실 사업 진척이 좀 더디거나 약간 이제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 정부 과천 청사 일대를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주민 반발로 백지화됐습니다. 대신 과천의 다른 부지 2곳에 4,3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최근 용산구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고 상암동 역시 서부면허 시험장 등에 대한 정부 공급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이처럼 원래 계획이 틀어지자 정부는 새로운 공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 집값의 16%를 내면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가질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시범단지를 가보니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도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일 때 누구나 집 시범사업 1호로 선보인 곳입니다. 애초 정한 집값의 일부만 내면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분양가를 향후 감정가로 정한다고 규정을 바꾸자 입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 임대료 내는 것도 분양가에 반영되게 돼 있던 거거든요. 그냥 분양 시점에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소송을 낸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처음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르게 돼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갖고 우리 저기를 해자. 이처럼 분양 가격이 논란이 되자 그 다음 사업지인 인천 영종도에선 다시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건설사가 참여를 꺼렸습니다. 10년에 걸쳐 수익을 환수하는 구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사업자도 다 그랬고 착공을 좀 질질 끌다가 착공된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정부가 추진하는 누구나 집 사업도 이처럼 분양가를 미리 정하는 구조입니다. 집값의 6%만 내면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고 16%를 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맹점입니다. 입주자 입장에선 집값이 오르면 분양받는 게 이익이지만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공할 가능성을 두고 반신반의합니다. 3기 신도시 용지를 이용하겠다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90% 대출을 주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성이 있어요.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자기 원본이 소실돼 버리거든요. 정부는 다음 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검단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누구나 집 사업으로 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밤마다 카메라를 들고 공포 체험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치된 건물이나 버려진 집으로 가서 소동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직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기도 합니다. 1차 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1969년에 준공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이곳은 240세대 중 6세대만 남기고 모두 떠났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선 사람이 살지 않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쪽을 보시면요. 빈집의 경우에 뻥 뚫린 창문 내부로 안에 집기가 그대로 보이고요. 또 건물 외벽도 문과 연결된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파손된 채 방치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보입니다.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분명 빈집인데 몇몇 유리창만 무언가 충격을 맞은 듯 깨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포 체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흉가로 알려져 있는데 주민들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 유리창을 깨트리곤 한다고 말합니다. 유튜브 이런 애들이 와갖고 급식을 뜨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짜고 그런 거 찍으려고 온 거예요. 다 깨지잖아요. 아파트 복도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계량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은 10개가 넘는데 지금 설치가 된 건 3대뿐입니다. 안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빈집의 경우에 살짝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나마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포 체험을 하러 온 이들은 어느 곳이 빈집인지 확인하려 집집마다 두드리는데 주민들에겐 큰 두려움입니다. 두드려갖고 기척이 없으면 뜯고 들어와서 긁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불렀다고. 그래서 내가 토치라이트도 샀어요, 이불로. 얼굴 확인을 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 한 동은 아예 입구를 막았습니다. 술 먹고 막 정말 예쁘게 막 와가지고 사람 많지거든요. 지금 하차를 다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결국 경찰과 지자체가 치안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현수막도 하나 걸었고요. 공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주소를 공유하는 또 다른 건물도 가봤습니다. 4층 규모의 건물이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방치된 건물이어서요. 이렇게 휴대폰 조명을 비추지 않으면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철근이 많이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좀 다치기 쉬워 보이고요. 이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기 뭔가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이 벽을 보시면 누가 이렇게 귀신 나옴이라고 적어두고 갔습니다. 흉가 체험을 온 사람들의 흔적인 겁니다. 저기까지도 와요. 계속 와요. 와 하고 소리면 여기서 막 금방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날이 밝은 뒤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안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누군가 불을 피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바닥 대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벽 안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누군가 안에 들어가서 낙서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식당으로 지어지려던 이 건물은 건축주의 부도로 2019년부터 이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분한테 넘어가든 그분이 재개를 하시는 올해 안에 뭐 정리는 될 것 같긴 하고요. 주변 상인들은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불안해합니다. 계단 아직 완벽하지도 않는데 난간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젊은 애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누군가 잠깐의 짜릿함을 즐길 때 누군가는 불쾌한 방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터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까지 공포 체험이란 말로 포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뉴스리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튀어야 산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비전 발표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천시장에 3선 의원을 지냈지만 다소 인지도가 낮은 안상수 전 의원, 현역 의원일 때도 튀는 옷을 즐겨 입는 소위 패션 왕으로 유명했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화려해 보이죠. 퍼포먼스 또한 준비를 많이 한 듯합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돼서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겠다더니 본인이 던진 종이들은 왜 직접 안 치우고 가려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워주는 거죠? 네, 다음 후보 보겠습니다. 박찬주 전 충남도당 위원장인데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군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 대통령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박 전 위원장은 국방부 조사 결과 이런 갑질 논란이 있었었죠.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가혹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가 나왔더랬죠. 이걸 의식해서일까요?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간에는 박찬주가 대통령 되면 군대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군대만큼은 주 4일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면 일반 직장보다도 빠른 주 4일제 도입이니 선진 병영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자, 다음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만큼 인지도는 높지만 아직 지지율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젊은 세대 표심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매일 열겠습니다. 한 달간 경연한 후에 우승자에게 10억을 지원하는 그런 획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내각의 3분의 1을 30대, 40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마지막 주자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요. 한 사람당 7분씩이긴 했지만 앞에 11명이나 있어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보니 입을 이렇게 뗐습니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후보님들 의리 없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황교안 후보님, 박찬주 후보님, 또 최재형 후보님, 하태경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당내 경쟁에서 앞서 있는 후보는 민주당을 겨냥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 조작에 관여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네,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한 추미애 전 장관 즉각 반격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세워질 일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 본격화될 텐데요. 치열한 경쟁은 좋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비 피해가 잇따랐고 복구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한 명이 실종됐고 포항에선 다리가 무너지면서 한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밀려 들어오는 물에 담장이 쓰러집니다. 운동장은 금세 호수가 됐습니다. 다 떠내려와. 어떡해. 냉장고야. 학교 안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학생들은 전부 다 2층으로, 2층, 3층으로 다 올려보내죠.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운동장에 물은 빠졌지만 아직도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떠내려온 부유물들로 인해 쓰레기장이 돼버렸습니다. 멀쩡하던 다리는 잠시 뒤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갑자기 제방이 무너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주민 2명을 헬기가 구조합니다. 경찰차 위로 물과 토사가 쏟아지더니 완전히 차를 덮칩니다. 안에 있던 경찰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포항 죽장면에는 130mm가량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상가 150여 채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다리가 끊기거나 무너졌습니다. 1,500여 세대 전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한 해 농사도 망쳐버렸습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내에 다 죽습니다. 봉사자들과 군인들이 나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세가 깊고 뚝 떨어진 마을 여기저기가 피해를 입다 보니 곳곳에 손길이 닿기 어렵습니다. 지금 완전히 끊겨버리고 없습니다. 농작물 해가지고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어제 오후 1시쯤에는 경북 경산에서 농수로를 살피러 나갔던 8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해 내일 다시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전설의 록그룹 롤링스톤스에서 60년 가까이 묵묵히 뒷자리를 지켜온 드러머 찰리 와츠가 여든을 일기로 스틱을 내려놨습니다. 함께 한 시대를 빛냈던 비틀스의 폴 맥카트니와 링고 스타도 애도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전쟁 같은 드럼 연주로 시작되는 이 곡. 베트남전 말기의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평가받는 롤링스톤스의 대표곡입니다. 비틀스와 비슷한 시기 등장한 영국 록그룹. 그러나 거칠고 퇴폐적인 음악으로 대중을 열광하게 했던 롤링스톤스. 이 악동 밴드에서는 늘 보컬인 믹 제거와 기타의 키스 리처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지만 찰리 와츠는 뒤에서 묵묵히 드럼을 연주하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Charlie Watts was the greatest drummer of all time. He wasn't too showy. 폭발적인 연주를 쫓기보다 섬세한 리듬에 집중했던 그의 연주엔 어린 시절부터 사랑한 재즈의 향기가 풍깁니다. 단순하고도 감각적인 연주로 롤링스톤스의 노래에 개성을 더했습니다. 악동들과 한 무대에 오르면서도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백발의 드러머. 2004년 후도암과도 싸워 이기고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최근 다시 건강 문제로 투어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Charlie was a rock, fantastic drummer, steady as a rock. Anyway, so love you, Charlie. I always loved you. Beautiful man. 와츠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친구인 비틀스의 드러머 링고 스타는 함께했던 대형 스타디움 공연보다도 런던의 재즈 클럽에서 연주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고 돌아봤고 가수 엘튼 존도 매우 슬픈 날이라며 와츠를 추모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JTBC 뉴스룸은 도쿄올림픽을 이용해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알리려는 이른바 일본의 독도 도발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3차례 치른 일본의 올림픽 지도엔 독도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1964년의 올림픽 지도를 뒤늦게 만들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끼워 넣어 조작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문제의 지도는 결국 삭제됐습니다. 체육기자연맹은 JTBC의 연속 보도를 2분기 기획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덥겠고 제주는 남부를 뺀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좋거나 싫거나 해가 뜨거나 지거나 어쨌든 우린 변화 속에 살아야 한다. 무언가를 보내고 또 얻으면